네, 이제 이어서는요, 저희 올해 또 핫 오브 핫 섹터죠. 조선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분은 조선의 국모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모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자, 아마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는 로봇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봤었는데 가장 궁금하실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얼마만큼 더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라는 부분. 조선 올해도 슈퍼사이클 계속 됩니까? 저희가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은 사이클 중에서 이제 좋은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올해도 저희는 지속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 대비 수요라면 공급자가 누구고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공급자는 조선소가 되는 거고요. 조선소. 저희가 조선업 같은 경우는 네. 건설업처럼 저희가 빌딩을 짓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뭔가 고용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서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를 만들 수 있는 도커를 가지고 있는 조선소가 공급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 저희가 1년에 만들 수 있는 선박의 수량이 한정적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만약에 해운사나 아니면 그냥 단순 자산 투자 개념에 해당하는 뭐 선주들이 네, 원한다라고 한다면 조선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낮은 가격으로 굳이 제품을 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좋은 사이클이 유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지속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는 계속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앞서서 힌트 들어보면요. 일단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인데 더 이상 수주를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나라는 부분에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게 슬롯이죠? 저희가 이제 네. 그 슬롯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네. 특정한 도크에서 언제 기간 동안 생산이 가능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보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지금 2021년 이후로 계속 조선 업체들이 1년에 만들어서 생산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받고 있다 보니 저희가 수주 잔고라고 표현을 하죠. 아직까지 인도를 하지 않은 그 수주 잔고의 양이 지금 점점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증원도 해야 되고 증설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이 지금 한 3년 반치 정도의 수주 잔고를 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을 3년 반 동안은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되나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그 계속적으로 저희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저희가 수주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한 건 이미 확보된 수주이고 네. 저희가 사이클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지금도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수주 영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시황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네네. 따라서 사이클의 여부가 결정된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일단은 뭐 일감 자체를 한 3년 정도는 받아놓은 거니까 네네. 지금 그리고 뭐 내년까지는 나쁘지 않을 듯 보이네요. 그렇죠? 27년까지는 실적에 대해서 27년. 저희가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여기에 있어서 환율도 궁금한데 조선은 이렇게 돈을 다 건조하고 받을 때 달러로 받아서 이렇게 환율에 민감한 건가요?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부터 다 달러로 수주를 하게 되고요. 아. 이게 어떠한 국가가 되던 상관없이 다 달러로 수주를 합니다. 중국의 조선소도 달러로 수주를 하고 일본의 조선소도 달러로 수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경쟁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희가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달러 대비해서 자국의 통화가 약세가 더 심할 때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이긴 한데 요즘에는 뭐 전 세계 통화가 다 달러 대비 지금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현재 환 상황은 굉장히 조선 업체들한테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부분의 재료비 또는 인건비는 로컬 커런시로 지불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화로 지불을 하게 되는데 제품은 달러로 팔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제품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최근까지도 환율 기조가 이어졌는데 이러한 이점은 언제쯤 반영이 될까요, 실적에? 저희가 지금 수주하는 것들의 인도 시기는 대체적으로 28년입니다. 근데 저희가 수주를 할 당시 기준으로
그 당시 환율로 저희가 선물한 매도를 미리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400원대에서 만약에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하게 되면 전체 수주한 금액에서 이제 업체들마다 체계가 다르긴 한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00% 지금 환율로 고정을 시켜버리는 상황이고요.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60, 70% 이상 정도를 지금 현재 환율로 고정을 해놓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환율은 수주를 함으로 인한 이점은 지금 현재 저희가 체득을 하긴 하지만 매출로 인식될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현실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고환율이 계속돼야 좋겠네요. 그죠? 뭐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그게 네. 좋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업황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부분에서의 환율은 어쨌든 외부 변수에 불과합니다. 시장이 선박에 대한 니즈가 전혀 없는데 환율만 높으면 그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그쵸. 때문에 저희가 코어 업황이 정말 좋고 안 좋고에 그냥 환율, 고환율 정도는 추가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됐건 지금 조선의 경우에는 사이클도 좋은 상황에서 환율까지 더해주니까 더 격호제가 나온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밖에 외부 리스크는 또 인력이라든지 철강 쪽의 후판가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저희가 인력에 대한 부분의 노이즈가 제일 셌던 시기는 23년이었던 것 같고요. 24년 동안 저희가 보여줬던 조선 업체들의 실적으로는 23년에 새로 고용한 인원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잘 늘어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 조선 업체들이 24년 대비 25년에 아주 많은 양의 선박을 더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마 올해까지 정도로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지금은 작년까지 많이 고용했던 인원들이 안정화시키는 게 더 관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그 지불 단가가 올해는 아주 많이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미 상향 조정된 부분이 안정화되어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우려점에서 많이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즘에 철판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선 업체들을 조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철 제품을 많이 쓰는 산업은 자동차도 조선도 아니고 건설입니다. 근데 글로벌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나 중국에서 뭔가 철 제품을 많이 소화를 해주지 않게 되면 국제적인 철판 가격은 내려가는 게 그냥 추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 표현하는 건 철강사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가가 안정화되고 있는데 그거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왜 협상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팽팽할까요? 그건 사실 서로 가진 카드가 있어야 이게 싸움이 되는데. 근데 조선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급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그리고 만약에 협상이 나중에 되어서 인하되는 걸로 되면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소급도 돼요? 네네. 그러면은 조선사들은 이래저래 좋은 거네요. 그죠? 지금 현재 외부 변수는 과거의 초호황일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인력 얘기에 앞서서 좀 궁금했던 게 어쨌든 인력들이 고용해서 잘 정착이 돼서 매출까지 기여를 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측면이 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로봇이랑 막 뭐 협동 로봇 얘기도 있고 하던데 조선사에서 진짜로 사람 대신에 그런 것들 많이 쓰는 케이스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조선이 공정 자동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인 게 저희가 자동차는 네.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양산을 하고 많이 생산해낸 다음에 소비자에게 나중에 사가라는 거를 후행적으로 선택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양산이라는 게 굉장히 다 잡아진 그런 산업에 해당이 네. 되잖아요. 근데 선박은 철저하게 주문 생산 방식입니다. 컨테이너 선박 13,000 TEU짜리를 A라는 선주가 발주할 때와 B라는 선주가 발주할 때는 스펙이 100% 같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공정을 완전하게 자동화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지금 그나마 뭐 도장 로봇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이 용접하는 그런 네. 거를 할 때도 저희가 공면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직선 부분만 일부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체적인 공정을 자동화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선박이
자동차 시장처럼 만약에 스탠다드화 된다면 가능한 예. 문제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률이 빨리 올라가기가 어려운 형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모르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움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배는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하나하나 사람의 손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인건비, 뭐 인력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회자됐었던 202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조선에 대해서 국내 증시에서 많이 각광을 받게 된 트리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와 함께 미국에서 또 선박법이 추진될 것이다라고 일단 법안은 발표가 된 것 같은데 뭐 발의가 됐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이거 우리 조선사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저희가 이번 대선이 종료되기 이전에서도 미국에 있는 이제 군 관계자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선박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한 내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원래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방산 쪽 관련만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이제 2024년 상반기에 미국 의회에서 이제 군함을 정비하려고 보내놨더니 제 시간에 돌아오는 비율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시 되었는데 네. 그걸 지금 당장 미국에 있는 조선소들의 역량으로 당장 끌어올리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몇십 년에 걸쳐서 저희가 역량이 줄어들어 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 조항을 둬서라도 저희가 굳이 꼭 미국에서 뭔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 조항을 계속 이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그렇죠. 이미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실사를 마무리를 지어놓은 상황이었고 이제 그 카드를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빨리 꺼내든 거예요? 꺼내야 된 거죠. 그러니까 협상 카드로 저희는 꺼내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25년, 26년에 걸쳐서 저희가 봤을 때 실질적인 수주로 꽤 많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최근에 나왔던 그 쉽스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체 무역 시장에서 해상물 동량을 스스로 옮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냥 그 서비스만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박 시장에서의 그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선박 시장에다 대고 저희가 저희 이러이러한 배 필요하니까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체적으로 미국에서 만드는 상선에 대한 그 제조 역량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서 네. 저희가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렇긴 한데요. 해운사들이 지금 현재 민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선박들도 전시에는 전쟁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전략상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 되게 여러 곳곳에서 국지전을 진행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싸우는 전투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군수물자를 잘 날라주는 그렇죠.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네. 전략상선대를 향후에 한 10년에 걸쳐서 좀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방향이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 업체들이 이제 워낙 상선을 잘 만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수주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그 상선이라 하면 어떤 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물을 나르는 선박을 저희가 상선이라고 뭐 컨테이너나 표현합니다. 이런 네, 벌크나 컨테이너, 다 탱커, 포함이 벌크. 되나요? 네네. 네. MRO 쪽이랑 이런 상선 쪽에서는 국내 조선소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는 또 컨테이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은 이제 일단 선박 시장 내에서의 포지션은 조금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자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박을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선박을 만들 때 이 신규 기술을 도입을 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체계는 자국의 자금으로 자국의 선사가 자국의 조선업체한테 발주할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화종에 걸쳐서 그 부분이 다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컨테이너에 이어서 궁극적으로 중국이 수입하는 LNG를 운반하기 위한 LNG 캐리어까지도 따라오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선박 시장 내에서 지금 시장에 생기는 흐름 중에 하나가 중국이 너무 전 세계에 있는 항만에 크레인도 많이 깔아놓고 네. 선박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나온 목소리이긴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는 선박들 중에서 중국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선박들은 조금 중국 기피 현상도 일부분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그런 측면은 아무래도 한국에게는 반사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네. 거기에 대한 수요라든지 안보의 측면에서 각국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국내 선사들이 메리트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하십니다. 자, 그럼 국내 조선사 빅3는 뭐 평가를 해볼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밸류가 높다. 아니면 주도주라서 이제 시작이다. 막 의견이 팽팽합니다. 우리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4년에 조선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 환경이나 실적만으로 보면 비싸다라고 느끼시는 게 너무 당연한 상황인 것 같고요. 24년만 보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익이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작고 소중한 그 정도의 이익 대비해서 지금 시총을 생각해 보시면 네. 이게 말이 되는 배수인가 싶으신 건 너무 당연하긴 할 그래요. 거지만 저희가 이미 2027년까지 이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수주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수주 산업은 지금 현재 해당하는 그 이익만으로 밸류를 따져보면 당연히 비싼 건 맞는데 미래의 수익에 대한 예측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급하게 호황이 왔다가 급하게 불황이 오는 과정에서 실적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가 되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적자가 나는 상황을 굉장히 오래 반복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지금은 보니까. 오히려 예.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그 좋아지는 과정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자본이 쌓여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고 저희가 한 2년만 땡겨본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의 주가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만한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과 2027년까지의 이런 사이클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전에도? 거의 더 이례적일까요? 셌던 호황은 저희가 있었어요? 2007년에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근데 기대해 볼 수 있나요? 그때에 저희가 수주를 해서 네. 좋은 실적이 냈던 시기는 2010년이거든요. 네, 그때보다 3년. 저희가 ROE는 더 높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그러면 아주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연구원님 당연히 그 아랫단에 있는 기자재, 엔진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밸브 뭐. 기자재 업체들이 훨씬 좋을 거고요. 이유는 아. 국내 조선 업체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국 조선 업체들에게도 납품을 하게 되고 조선 업체들보다 기자재 업체들이 훨씬 더 구조조정 많이 당했습니다. 저희 플레이어 중에서 경쟁사가 없어졌을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주가 배타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피할 수 없으면은 중국을 이용해야겠네요. 네네. 그럼 끝으로 우리 연구원님 보셨을 때 탑픽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조선이랑 기자재 하나씩. 저희는 조선 네. 업체들 중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 추천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7년까지 잘 확보된 실적을 바탕으로 특히나 HD 현대그룹 내에서 지금 주주환원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일 수 있는 업체는 한국조선해양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그룹 내에서 저희가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 과거 그 사명 기준으로 STX 중공업이었었는데요. 지금 조선에서의 가장 핵심은 이제 친환경 선박인데 친환경 선박은 엔진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배를 많이 만들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친환경 엔진을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저희가 매출에 대한 상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예요?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조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궁금증들을 해소시켜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만 된다면 하나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는 다음번에 모셔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